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이번 주 승부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를 쫙 정리해 보면서 승자와 패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이게 참 오늘 굉장히 어젯밤에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불행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전모 씨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뉴시스와 동아일보와 조선비스 등 다수의 언론사가 보도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오후 5시가 넘은 시간까지도 이 대표의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더 5시가 넘은 시간까지는 차 속에서 4시간가량을 대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박찬대 최고위원이시죠. 박찬대 의원과 김남국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등이 유족과 협의에 나섰지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는데 뭐를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문을 하는데 무슨 글쎄 뭘 협의를 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부검 예, 영장이 나와서 그 유족들이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부검 영장이 나온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인이 부검 영장은 검찰이나 경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것다 하다 부검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족.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한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검찰은 하겠다고 영장이 나왔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대치도 있지만 지금 유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유서가 6장짜리 유서가 있는데 유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어떤 관계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 유서 안에 있을 거니까 뭐 제가 추측하기는 학원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가족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영장 때문에 더 이렇게 좀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져요. 저는 뭐 예, 배 소장. 부검영장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뭐 유서 내용이 알려진 게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불확실한 건데. 네, 불확실한 그건 다 거니까. 추측이에요. 네네. 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유족들은 여하튼 유족들이라 하면 그 고인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은 고인과 이 이재명 대표가 일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연루돼서 이런 선택이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고인의 죽음과 관련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죠. 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불행한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네. 더 이상 좀 이런 일은 없어야 돌아가신 되겠어요. 그 고인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 굉장히 또 덕망이 높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주 그 신화적인 분이신 것 네. 같아요. 구급 공무원부터 출발을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위치까지 가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 밑에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라기보다 하여간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그 밑에 분들한테도 신망을 얻었던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도 좀 근데 이번이 궁금하더라고요. 5번째죠? 5번째예요. 그러면은 아니 검찰 수사가 돌아가신 분은 5번째인데 그렇죠. 지금 경기도청이 거의 2월 말부터 지금 계속 검찰이 상주해 있대요. 그 사인은 한 분은 병사라고 얘기가 근데 좀 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일단은 그 원인 자체는 뭐 이 개인들의 어떤 선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 타살이나 뭐 그럴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전 비서실장이 이제 5번째고 또 하나는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죠. 그만큼 이제 뭐 심리적 압박이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부분은 검찰이 밝히기는 했어요. 지난해에 한번 조사가 있었고 12월 26일입니다. 네, 재소환할 계획은 따로 있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승자부터 얘기를 해봐야죠. 자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아주 이 얘기하면 기분이 너무 씁쓸한데 예.
자, 이 배종찬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성적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단일 대우의 이 전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성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자, 물론 이 소장님은 반대하시겠죠? 말씀하세요. 네, 저 지지율 보니까 이번에 저도 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겹칠 것 같아서 안 꼽았는데 네. 지지율 보니까 승자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제 1주년이었잖아요. 1주년인데 그 KBS 조사는 한 대통령 지지율이 40.4% 나왔는데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지금 8, 9일 조사됐거든요. 그러니까 전대 직후에 조사가 있었는데 34%로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을 했고 서울 지역은 지금 29%가 나왔어요. 이건 서울 지역이 또 20%로 내려간 거는 상당히 또 오랜만에 지금 나타난 숫자여서 이번 전대가 지금 대통령 시너지를 내는 컨벤션 효과로서의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걸로 작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이에요. 소장님 참 나빠요. 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인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9.5%입니다. 아유, 그거 다 해야 되나요? 좀 줄였는데. 아니 근데 뭐까지만 하면 되시냐면 네네. 날짜, 네, 네. 날짜. 숫자, 네. 그러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 아, 네.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네, 돼요. 기관 예, 이렇게 해서. 여튼 기관은 한국갤럽 자체 말씀하세요. 조사니까 이제 네.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의뢰 기관 있으면 그건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이제 조금 데이터를 분석할 때 조금 더 냉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예. 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4일부터 뭐 7일까지 실시됐다든지 이렇게 전당대회 직전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랬던 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에도 이제 40%대가 있었고 예. 제가 이제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또 전당대회 결과도 그렇고 전당대회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아까 또 재분석 기준을 말씀드렸고 지금 한국갤럽 조사는 다분히 이 한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그 부분 한국갤럽 조사가 이전 조사하고 2%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2% 그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금 민주당이 막 그 이완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이 효과가 2%냐? 이 2%밖에 안 되느냐? 왜냐하면 오차범위 하면은 그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라고 조금 보기는 다르게 볼 어렵죠. 필요가 있는 게 예. 뭐 신율 진행자께서도 굉장히 뭐 여론 분석 열심히 하시는 분이긴 한데 아니에요. 또 이제 전 현업에서 여론조사 열심히 읽죠. 이거 네.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거 읽죠. 아이고, 저는. 그걸 읽고 해석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아니 이거.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30년. 예, 해보니까 지금 이게 또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결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또 한일 관계 이슈가 굉장히 지금 네. 그 조사를 또 마침 이 한국갤럽 조사에 문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본 관련된 근데 일본 관련된 그 문항들의 결과를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전당대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영향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승부처를 그렇지 않아도 한일 관계로 오케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소장님 네. 지금 있잖아요. 승자라고 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배종찬 소장님이 네. 친윤으로 쫙 깔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승자 아니에요, 이러면? 승자라고 보기에는 이게 지금 룰부터 지금 다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안 깔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속에서 지금 70% 이상 나왔어야 돼요. 1위 한 사람은. 근데 52% 간신히 넘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네. 84만 명 당원에다가 투표율이 한 그 투표한 사람이 절반 이상. 43만 네. 뭐 정도 되니까 55.1%. 예. 여기에서 50% 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더 넘을 수 있고 다자구도기 때문에 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예. 하면 제가 좀 이해되는데 아. 예, 이 상당히 조직표가 이번에 가동된 선거 경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최소한 60%는 좀 넘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제가 없고. 쳤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래도 이게 이 한일 관계 전후라도 그러니까 전대 전후라고
하더라도 이 컨벤션이 대통령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 40%예요. 이제 정말 넉넉하게 봐줘도. 그래서 지금 1년 딱 지났는데 40%. 그러면 대통령 득표율이 그 거의 47%였으니까 7%는 어디로 갔나. 그리고 사실 1년째 대통령은 그래도 이정은 50%는 나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저 예, 오늘 해주세요. 1년간 성자를 꼽는 날인가요? 이번 주 성자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47%를 득표를 했다. 그거는 뭐냐면 투표율 속의 득표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체가 40인데 만일 그때 투표율이 77.2%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대선이요. 대선이요. 네, 그죠? 네. 77.2에서 47이면 전체 유권자 대비로 계산하면 이게 38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뭐한 40 안쪽이죠. 40 예, 안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은영 아니에요? 소장님은 예.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아, 예. 인정을 할 수 없는 걸 아니, 인정해 지금 주십니다. 역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걸 이거는 인정을 해 주시죠. 자기 득표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로 봐야 되거든요. 뭐 그것도 네. 중요하죠. 맞아요.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낮죠. 낮아요. 낮죠. 지금. 맞아요. 자 이번 주 성자입니다. 이은영 소장님이 이제 이번 주 승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럼 본인은 승자를 뭐를 꼽으시겠어요?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꼽았는데요. 아, 이번에 결론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원들이 많아지면은 맞추기 힘들다. 요번에 북한이 네. 어제 미사일 쏜 데가 네. 태청호래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아니 태영호?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참관하는 사진을 찍은 쪽에 보면은 그 태창호기 때문에 다 이제 육군 복장인데 한 사람만 검은색의 해군 복장이거든요. 아. 그런 연관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니,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이 지금 어쨌든 탈북자 출신인데 예. 여당 지도부에 입성을 했어요.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지금 득표율이 13.11로 이제 마지막에 간신히 지금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좀 저희들이 볼 때는 탈북자 이분이 특히 이제 그 4.3 사건 발언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된 거는 역시 이제 조직표의 힘이었다. 그 왜 이 조직표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 국민의힘이 그 보수 여당이지만 그 보수 성향의 정당이지만 그 소수자 표심을 항상 확보하려고 언제부턴가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스민 같이 이렇게 그 뭐 이민에 대한 예. 그런 정책을 위해서도 뭐 그런 사람을 비례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조경철 의원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탈북자 출신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한다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소수 표심을 갖다가 대변하려는 그런 걸 이번에도 발의를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 조직적으로 오다가 갔기 때문에 이분이 여론조사에서는 늘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 그러니까 예, 저는 말씀하세요. 조금 우리가 분석을 자꾸만 제가 냉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오더가 같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놓고 오더가 가면은 당원들은 더 반발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1인 2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그렇죠. 의원인데 강남구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여론조사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은 최고위원도 한 사람만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한 사람만 선택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인지도나 이런 게 이제 우선 한 표를 행사하는 거니까 여론조사는 그래서 이제 민영삼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편차가 제일 컸어요. 여론조사에서는 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1인 2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가 어디로 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최고위원 중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인 2표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표는 대체적으로 이제 좀 특성화되거나 테마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를 선호하는 남성을 찍었으면 두 번째는 여성을 가거나 청년을 가거나 뭐 북한 이슈를 가거나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신 교수님께서 또 전문가이신 게 북한 이슈가 계속 그 상황에서 불거졌고 4.3을 북한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반적인 여론으로는 타당치 않을 거예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부정적일 거예요.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의 배상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북지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상당히 껄끄러운 이슈일 수 있는데
당원들이 봤을 때는 4, 5, 6, 7일이 이제 투표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빅데이터를 봐도 태영호 언급량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표로 상당히 태영호 후보가 의원이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현역 의원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하고 묶이면서 패키지로 태영호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재원과 김병민이 묶여서 그렇게 선택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네.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최고위원 TV 토론 사회를 보는데 이제 딴 후보들이 민영삼 후보를 막 공격하면서 뭐 당을 많이 바꿨다는 식으로 막 저하니까 이제 민영삼 후보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태영호 후보도 과거는 묻지 말라고 하겠네. 그게 있잖아요. 네. 참 쉬운 말 같지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 그거. 근데 그래서 야 이분도 참 내공이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조직표가 이렇게 유권자가 아니죠. 당내 그 당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동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여기도 주변에 있으면 이 조직표를 세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실제로 커피숍에서 봤어요. 저는. 아니 소장님 사무실이 여의도 쪽이세요? 네. 아니 네. 지나가다가 네,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네. 국민의힘 그 모 의원님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되면 전당대회 되면 여의도 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은데 다 틀려요. 네. 전 여의도 주변에서 밥을 안 먹고 커피만 마셔요. 그래서 어쨌든 태영호 의원은 예. 조직표의 힘이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4부에서 계속 이어듣죠.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3부에서 승자 꼽았죠? 네. 패자 꼽아야죠. 패자. 네. 자, 배종찬 소장 패자 누굽니까? 저는 이번 주 패자 이제 또 기준은 국힘 전당대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아하. 전 대표로 했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패자로 꼽았던 이유는 예. 그렇다고 해서 내내 패자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패자일 거라는 의미는 아니고 국힘 전당대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전 한 명은 들어갈 줄 알았어요. 필요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려웠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성격은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의견이나 영향을 받아들이는 전대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 집중되는 그런 전대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이번 전당대회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패배였다라고 분석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 1인 2표인데 거기에 허은하 후보와 김용태 후보 두 분이 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두 분이 계셨죠. 그렇죠. 자, 네. 만일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게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1인 2표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건 1인 2표제를 그냥 크게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엔진을 걸어서 돌릴 수도 있지만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이 전당대 이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대체로 나오는 공감하는 의견은 한 15에서 최대 맥시멈 20% 내외였거든요. 그러니까 15% 천하람이 나왔다는 것은 허나 김용태가 단일화를 했더라면 첫 번째 표가 적어도 한 12에서 13은 갈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11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표에서 한 2에서 3만 가도 14%가 되니까 4명 안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미 전당대회가 있기 전부터 허나 김용태가 단일화를 하면 효과적인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그렇죠. 후보들한테 권할 네. 일은 아닐 테고 방송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예. 제 생각에는 단일화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방송 활동을 안 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준석 대표가 너무 이 네 마리의 말을 끄는 자기가 무슨 말 주인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배너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해서 그리고 후보가 안 보일 정도로 이준석 대표의 방송량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친윤 일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에서 여기는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오히려 배제 투표란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 조직 생활 하신 것처럼 네. 아까부터 계속 아니 저 그걸 봐갖고 조직을 세는 걸 제가 봤어요. 커피숍에서. 조직의 쓴맛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줄 알았는데 커피숍에서
근데 84만 명 정도 되면 네. 조직에 이게 좀 물타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당 선거다 보니까 아, 그렇지가 정당 않아요. 선거 보니까.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뛰어들면서 네. 방송을 줄인다고 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하 용인으로 묶이는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칼럼이 천하람 후보자가 이준석 아바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거든요. 결국 이준석의 이 셀링 포인트 천장을 못 넘어서는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우리들의 일거리진 영웅이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정치적인 주장인 것이고 해석인 것이지 천하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게 예, 말씀하세요. 민심이 20이나 30% 들어갔으면 한 명이나 두 명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글쎄요. 봉쇄 투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일반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네. 이게 다 신임 지도부에서 자 이제 우리 다 화합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네. 딱 그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과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딱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방송에서 네. 상당수의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백 기자님? 저는 결론적으로는 당분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신일 교수님께서도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어려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다 외국에서 하신 걸로 어려워요.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게 졸렌과 자인이 있잖아요. 졸렌이라는 것은 예.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인 거고 예. 자인은 현실인데 우리가 교과서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제가 방송에서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2018년이 되면은 2018년 2월 달이 되면은 유승민의 세상이 될 텐데 그렇게 조급하게 나갈 이유가 있을까? 아하. 예. 네. 박근혜 임기 끝나면 유승민 세상이 열리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현직 대통령이고 예. 보수 세력에서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8년이 되면 2018년은 유승민이 빚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준석의 세상에 오려면 2018년이 돼야 되겠죠. 28년. 28년. 네. 28년. 가만있어 봐. 지금 2023년이죠. 28년. 예. 아니 뭐 아직 젊으니까 뭐 많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은영 소장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좀 본인이 정말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책을 냈더라고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전국 북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이준석 대표는 MZ 세대 나이는 조금 더 먹었지만 그래도 MZ 세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 스케줄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가겠다. 그리고 정치 못하게 되면 나는 유튜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런 타이밍이면은 그런 전국 투어를 뭘 하게 되는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뭐 총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행보인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 또 그 굉장히 조회수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진짜. 나오죠. 그럼요. 네. 방송에도 동접자도 많고 그건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아니 네. 그러고 말이 그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럼요. 사람도 인정해요. 같이 바로 이 자리에서도 방송을 같이 했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매력, 정치적 자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하지만 누군가는 대통령이라는 권자나 또 정치인으로서의 유력한 자리에 올라가고 아니고의 차이는 결국은 타이밍인 거죠. 예. 타이밍과 완급 조절이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때 자기의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될까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삼국지나 이 중국의 초한지를 읽는 이유는 이 도광양해를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 와신상담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잘 아는 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핵심이겠죠. 기성세대에게만 와신 상담이지 요새 세대에게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와신 상담이 저기 이현영 소장님 패자 뭐 누구를 저는 꼽으시겠어요? 외교부를 꼽았는데요. 외교부요? 이번에 그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에서 굉장히 그 대통령이 이걸 추진하면 안 된다. 그 여러 중국과의 관계나 여러 그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3자 변제안이라든지 그 강제 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그 처리를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렸다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이건 상당히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지율 1% 나와도 나는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외교부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수습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일을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수습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또 3자 변제안이 지금 뭐 우리 기업이 이제 공탁하는 방식인데 이걸 피해자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외교부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패자로 꼽았습니다. 여러 가지 네. 상황을 볼 때. 예, 저 배종찬 소장님 동의하세요? 그런 상황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여론도 한동안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교부도 상당히 이제는 대일 정책을 하거나 이른바 대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무거워졌고 묵직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시훈 외교부 장관도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다 일일이 원하는 답변을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이현영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패자라고 인식될 정도로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뭔가 그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이렇게 과감하게 지른 것에 대한 그런 뭔가 좀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정부 부처 저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여러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복지부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처 공무원들이 더구나 중앙부처고 중앙부처 중에서도 가장 그 미미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부서가 바로 이 외교부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계속 시간을 끄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복지부동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대통령에게는 우군이 전혀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패자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핵심은 그걸 겁니다. 너무 신 교수님께서도 진행자로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삼축이겠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할 테고 또 일본의 태도가 어떤지도 중요하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성부처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지금 하세요. 네. 네네 지금 승부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방송이 중요한 게 우리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말 숙명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렇죠. 이 한일 야구가 있는데 한일전이 있죠. 어제 완전히 호주에 말려가지고 근데 저 어제 그 호주 못 봤는데 네. 어떻게 우리나라 야구가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좀 약세일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그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좀 얕잡아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지금 성토되고 있는 선수가 강백호 선수예요. 예. 2루까지 뛰었는데 2루에서 막 환호하다가 이 베이스에서 떨어졌다가 바로 태그아웃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는 정말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각오하고 나온 거고 우리는 좀 느슨했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서 있었고 또 룰 자체가 이제 미국 야구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적용되는 거랑 또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이제 적용되는 룰들이 우리가 잘 이제 익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공도 조금 다르잖아요. 네, 공도 조금 더 미끄럽고 하긴 한데 그건 뭐 큰 일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 한일 양국에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도 지금 대통령 대일 관계에 대한 여론도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16일, 1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만나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조사에서 빠졌다는 거는 지지층 중에서도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온 국민이 다 그렇죠.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이제 지지가 빠졌다는 건데 앞으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북한이 최근에 오늘 새벽인가요? 또 미사일 쐈죠. 어젠가요? 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태도입니다. 16일, 17일 이 기시다 총리가 어떤 그래도 좀 선물을 내놓을 건가. 뭐 수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전범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조금 여론이 달라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는
우리 대통령이나 뭐 외교부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미국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한국보다 동맹 관계로서 미일 동맹이 더 끈끈합니다. 한미 동맹보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웬디 셔먼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지일파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친일파라고 할 정도로 웬디 셔먼은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런 연장선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영향력도 상당히 지금 이 제3자 보상안에 이 작동이 됐을 것이다. 작용이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만일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미국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국가 우리하고 일본 어느 나라를 인정할 것인가. 일본이라는 얘기가 다수 의견입니다. 만일 이제 핵을 보유하도록 정한다면 네. 우리 물론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 일본 핵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 이전에 뭐 하여간 우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소장님. 저도 한일 정상회담 꼽았는데요. 지금 배 소장님이 그 3자 변제안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의사도 반영됐을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그런 추측을 하는 배경에는 이 한미일 군사동맹체로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갤럽 조사에 이 한일 관계 인식 조사가 문항에 많이 들어있는데 거의 딱 7대 3이에요. 여론 지형이 3이 부정적인 거고 7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 3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럴 수 이제 동의하는 있다는 거죠. 여론인데 결국 이게 지금 대통령 국익이라는 얘기를 내세웠지만 국익과 민족의 이 대립점 앞에서 민족이 지금 7이라는 거죠. 민족적 감정이라는 게. 표현 아주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상회담이 더군다나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일본 완승이라고 일본의 미디어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얻어올 수 있을지 무엇을 얻어오더라도 지금의 어떤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우호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스포츠와 정치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1952년인가 네. 그 베른 월드컵 때 다스 분더폰 베른이라고 예. 얘기하는 베른의 기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위스 베른 네네. 거기에서 독일이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전국으로 뭐 그때 당시 사실 독일 돈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지 이 전쟁 일으킨 국가라고 막 사방에서 비난을 해대죠. 비난도 네. 하고 막 왕따도 시키고 이런 환경에서 월드컵에서 우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스포츠와 정치를 이 분석할 때 가장 그 먼저 드는 사례가 다스 분더폰 베른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뭐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하는 네, 곧 하죠. 이제 10분쯤 뒤에. 네. 저기 시간이 다 됐네요. 아이 잘 됐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내기한 거 기억나시죠? 네. 네? 결선 안 간다. 딱밤. 아우 결선. 제가 딱밤 때려야 되네요.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되게 저거 했는데 잠깐만. 아니, 시간 다 끝났어요. 그때 PD님하고 저기 전 스텝이 다 딱밤 맞기로 했잖아요. 전 스텝이라고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모든 표정들이 이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청취자분들이 네. 제가 배추도사가 때리는 딱밤의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실 것 그러면 같아요. 제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맞아볼게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 또 보시기보다 소심하다. 아니, 나 저 같은 교수님을 어떻게 어떻게 해. 아이 네, 무슨 네. 말씀? 어쨌든 지금 10분쯤 뒤부터 이제 있을 야구에서는 꼭 야구는 네. 사실 야구 이거 예고를 하죠. 한번 예측을 네. 하죠. 예. 저는 한국이 이길 것 같아요. 7대 5 정도로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길 것 8회 같아요. 말에 이정우 선수가 3점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7대 5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사실 5대 3 정도 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예. 근데 그분이 오신 것처럼 8회 말까지 말씀을 하시네. 네, 오늘은 오타니 마음이 타니 하면서 삼진을 오늘 저기 투수가 또 자완의 또 우리 투수거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라서 저는 오타니가 오늘은 삼진을 한 2개 정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고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한일전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건 네. 당연한 그게 거고. 아니라 오늘 없으면 8강 못 나가요. 그렇죠. 끝나요. 끝나죠. 끝나요. 미국이죠 8강 아닌가? 어디서 하죠? 미국으로 가겠죠. 예. 네. 네. 8강. 근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고 이제 미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 8강 당연히 올라가야죠. 아니 예전에는 우승 준우승 다 이렇게 얘기하던 팀이 그러니까요. 호주한테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건 감독을 검사 출신 감독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선수들이 기강해졌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은영 소장님 진짜 그 멘트는 아주 내공이 깊은 멘트였어요. 정말 오늘 승자는 이현영 예, 소장님이시죠. 맞습니다. 예. 오늘 딱밤 면제해드릴게요. 예,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진짜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